저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달고 다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좀 좋은 말이 오고 가고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서 훨씬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비교적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실제로 일어났었던 한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만취를 한 운전자가요, 어떤 상대 차량을 박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만취된 차량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차는요, 불에 타고요. 그 안에 있던 20대 여성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되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온몸에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거의 30번이나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게 돼요. 그녀의 삶은 완전히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사실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가 뉴스만 틀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참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피해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늘 행복한 삶을 날마다 꿈꾸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막 부자 되는 삶을 꿈꾸는데, 실상 현실은 늘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크고 작은 고난이 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그냥 좌절하고 그냥 무너지고 있으면 그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묵묵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그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좀 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에릭 번은 이런 것을 인생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과 타인을 긍정, 오케이로 보느냐, 부정, 나로케이로 보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내 인생 태도를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오케이, 그리고 타인도 오케이예요. 그럼 어떨까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유형이죠. 이런 분들은 일단은 주위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잘 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요. 설사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서로 협력해서 그걸 풀어나가려고 좀 서로 노력하고 소통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이과대학생들의 그 인생 태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그들의 인생 태도 모두 자타 긍정이 좀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또 간호대학생들 역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정, 그리고 타인 긍정의 태도입니다. 이건요, 타인은 오케이로 봐요. 너무 멋있어. 정말 대단하다. 괜찮다. 근데 본인은 부정으로 봅니다. 나로케이로. 근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냐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달고 다니는데, 이제부터라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을 했던 한 직장인이 있는데, 그분은 사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근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좀 없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고과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자꾸 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자기에 대한 긍정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정, 자기 긍정으로 갈게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태도입니다. 자기는 오케이예요. 난 괜찮아. 난 맞아. 오라. 근데 타인은 날 오케이. 부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늘,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저 모양이야? 틀렸어. 저건 아니지. 남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조금 트러블을 좀 일으키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마지막은요, 자타 부정입니다. 나도 날 오케이, 상대도 날 오케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좀 불신을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좀 태도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인생 태도가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혹은 주위에서 그동안 소통해왔던 사람은 자, 어떤 인생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 태도는 우리가 유아기 때 형성이 되는데요. 인생 초기 단계인 그 유아기 때 내 주 양육자, 부모,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했는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교류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죠. 여성 리더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본인의 인생 태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맞고 자랐대요. 근데 왜 맞았냐? 맞은 이유가 굉장히 사소합니다. 그냥 뭘 흘렸다고, 쏟았다고, 그리고 유리 깨트렸다고, 그리고 조용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혼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맞아서 정말 서 있지도 못할 그런 지경이 됐는데도 할머니가 뾰루퉁한 표정 짓지 말고 웃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라는 이 나중돼서 모든 걸 극복하고 나중돼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순종의 패턴 그리고 깊게 자기 내면에 깊게 뿌리 박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이 40년 동안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굉장히 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 말에만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형태로 소통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양육 방식으로 자랐다면 아마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뭔가 탁 경계선을 세워놓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생 태도라는 건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세상, 나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생활 자세이자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4가지 유형 중에 어떠한 유형이 좀 더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서로 좀 좋은 말이 오고 가고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서 훨씬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비교적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부정성이 좀 높으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고요.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주위에 많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태도는 어떤가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케이인가요? 날 오케이인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오케이인가요? 날 오케이인가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태도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건요, 단순히 말을 술술술술,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통의 중심을요, 쌍방향, 그죠? 쌍방향으로 두고 좋은 태도로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진정한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좀 더 원만한 대화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관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받는다라는 건 어떤가요? 수동적이죠. 네. 그래서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조금 나를 좀 낮추게 됩니다. 근데 사랑받는다는 게 꼭 나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죠. 나를 낮추면 상대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듣고 나서 동의해주고 공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나와의 대화가 어떨까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받으려고만 노력을 하면 내가 지금 너무 그렇게 즐겁지 않고 힘든데 이 사람한테 너무 끌려다니고 맞춰가려고만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내 자신의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내 고유한 매력을 그대로 표현하는 또 연습을 저는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게 예의에 벗어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그러한 태도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그 고유한 매력은 누군가에게 그 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또 닿아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한 매력이나 정체성을 버리지 마시고 그걸 유지하되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요새는 크리에이터 분들 보면 다 각자의 개성이 있으시잖아요. 누굴 막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매력으로 많은 분들, 구독자분들,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도 꼭 지키시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도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일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이면서 상대를 막 몰아세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랬을 때도,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그 일은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구성원끼리 감정 상하고 안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것보다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써가면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한 방식이겠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좋지 않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정적인 언어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엘머 게이츠 교수의 유명한 침전물 실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사람의 숨결을 시험관에 놓고 이 액체 공기로 냉각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이제 침전물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그랬을 때 평상시에는 이게 무색인데 뭔가 사랑하는 말이나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는 분홍색을 띠고요. 화를 내거나 욕을 할 때는 이게 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갈색 띤 이 침전물을 실험용 쥐에 투약을 했더니 단 몇 분 만에 죽었어요. 이 교수가 어떤 사실을 밝혀낸 거냐면, 화를 내거나 막 욕설을 하는 사람의 이 침은 이렇게 실험용 쥐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독설한다는 말을 이렇게 요새 많이 쓰는데 정말로 남한테 모진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막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다 독설이잖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뇌도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회로가 생기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뇌에 그 길이 깔리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화법을 많이 우선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어떤가요? 늘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막 누군가한테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지적할 일도 있고 잘못에 대해서 내 피드백을 줘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현실은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말해라 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언어는 이렇게 내가 남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조직을 더 생존시키고 더 부흥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긍정화법을 우선적으로 쓰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 때는요. 긍정의 부정화법을 여러분 쓰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긍정화법은 일단 나 이거 좋아. 좋습니다. 이건 긍정이죠. 부정은요. 저 이거 싫어요. 싫습니다. 이건 완전한 부정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부정화법은요. 저 이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이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긍정을 쓰고 부정을 쓰면서 좀 더 순화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 내일 촬영 있으니까 늦잠 자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훨씬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일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이면서 상대를 막 몰아세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랬을 때도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그 일은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구성원끼리 감정 상하고 그죠? 안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것보다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써가면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쁘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순화하는 표현들을 써주시면 좋고요.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이렇게 그냥 감정 표현을 막 자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오늘 덥기는 정말 덥네. 오늘 엄청 덥네. 무슨 동남아 온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순화를 하시게 된다면 훨씬 여러분이 내가 쓰는 말은 일단 1차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나에게도 좋고 그 내 말을 듣는 상대에게도 조금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전시를 하나 관람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전시회인데요. 이 언어라는 게 왜 긍정적으로 써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진화적인 관점에서도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글귀가 뭐였냐면 유인원은요. 털고르기를 이렇게 통해서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호모 사피엔스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자기 집단의 규모를 이렇게 키워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를 수단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 책의 이전 저서의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람과 감정적으로 막 내가 반응을 하지 말고 좀 침착한 어른의 대화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화론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과 구성원과 협력하고 소통을 해야 이렇게 같이 집단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조직을 지킬 수가 있고요. 외부의 환경, 그리고 다른 종들의 위협을 내가 받았을 때 우리 조직이 작으면, 그리고 나 홀로라면, 네, 지킬 수가 없겠죠. 우리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도 하고, 네, 이런저런 보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그 조직이 더 성장을 하죠. 그 회사가 더 성장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언어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다투기만 하고 한다면, 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죠. 조직은 무너집니다. 조직의 분위기도 네, 좋지 않고요. 그래서 언어라는 건요,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털고르게 하듯이, 그리고 우리 조직을 내가 더 부흥시키고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웃자고 한 말이지만 상대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죠? 웃기겠다는 그 과한 욕심 때문에 상대한테 결례를 범하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관계를 이렇게 망치는 일을 여러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3가지의 질문을 던지세요. 내 이 말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상대한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3가지의 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갖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을 잘하려고 하는 방법, 막 술술술술 말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을 잘하는 건요, 하는 것보다 또 하지 않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언제 브레이크 잡으세요? 그 신호등 앞이라든지 신호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막 뛰어들어서 위험할 때 이럴 때 우리 브레이크 잡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꼭 멈춰야 되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감정이 앞설 때 멈추셔야 돼요. 감정이 앞설 때. 보통 이 감정이 격해지면 무조건 이제 말은 좋지 않은 말이 나갑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 이 사람한테 화내야지, 나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지 결심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하다 보니까, 그쵸?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이 감정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말이 나가는 거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못 대처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선다 그러면은 여러분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는 거는 침묵하는 것보다 뭔가는 나은 말, 의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입을 닫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보통 제가 이제 주위에 여러 커플들 보면요, 한 7년 이상 굉장히 오래 연애를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은요, 사소한 일로 이제 막 싸우게 되면은 자꾸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뱉어요. 내가 너를 왜 지금까지 만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미쳤지. 너 같은 걸 만나서 후회한다. 야, 헤어져. 말을 막 뱉어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와서 막 후회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막 내심 또 겁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을 뱉어서 후회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말을 해서 후회했던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말을 안 해서 후회했던 적이 많으신가요? 제가 강연 때 많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요 그때 그 말 하지 않을 걸 그랬어요. 괜히 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괜히 했다가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나 그때 그 말 할 걸, 이렇게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했다가 오히려 안 좋았던 일이 많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 앞선다 라고 하실 때는 꼭 브레이크를 잡으시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요. 보통 3번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중파 방송사의 한 시상식 사회를 봤던 그 사회자가요. 약간 좀 무례한 언행으로 말 실수로 인해서 좀 여론의 문매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배우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 배우를 가리켜서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스텝이세요? 뭐 패딩 같은 걸 입고 뭐 촬영하다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남자 배우가요 얼굴을 정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완전 카메라에 잡혀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불편해질 정도로 네,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회자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3번 정도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혹은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 지금 생방송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3가지만 생각을 했다라면 이러한 말실수, 이러한 결례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재미있게 하려고 도를 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웃자고 한 말이지만 상대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과욕, 그죠? 웃기겠다는 그 과한 욕심 때문에 상대한테 결례를 범하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관계를 이렇게 망치는 일을 여러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네, 3가지의 질문을 던지세요. 내 이 말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상대한테? 상대의 기분이 네, 나쁘지 않을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3가지의 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네, 원활하게 대화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네, 해야 될 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과 관련해서, 대화와 관련해서 제가 소크라테스의 3중 필터 테스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될 때 이렇게 3중 필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한 제자가요, 스승님! 하면서 스승님의 그 친구분이요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친구에 대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잠깐만, 자 지금 3중 필터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제자의 말을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너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이냐? 그게 진실한 거냐? 진실한 내용이냐? 그래서 첫 번째 필터는 진실의 필터예요. 진실의 필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우리 요새 인터넷 보면 거짓 뉴스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자극적인 뉴스, 그리고 어떻게든 여론몰이를 하려고 그런 거짓 뉴스가 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중 필터에서 첫 번째가 진실의 필터예요. 자, 그 말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아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필터는요, 선의 필터입니다. 선. good. 그게 선의가 있는 말이냐. 그래서 제자에게 또 묻습니다. 자, 그 말이 그럼 좋은 말이냐? 이게 친구에 대해서 좋은 말이냐? 나한테 좋은 말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 그럼 3번째 필터. 유용성의 필터입니다. 자, 그 말이 그럼 도움이 되는 말이냐? 유용한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또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제자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아니, 너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도 아니고, 이게 유용한 말도 아닌데 왜 하려고 하느냐. 너한테도 좋지 않고,
내 친구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너가 지금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떤 루머라든지 소문이라든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삼중 필터의 잣대로 여러분이 한번 자기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좀 더 말로써 품격 있는 사람, 또 말로써 더 듣지 않아도 될 말, 그리고 퍼지면 뭐 퍼질 필요가 굳이 없는 말, 이런 것들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을 하는데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